세션은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를 위한 최적의 관리 방법 및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장기 보전 방안이란 주제로 베리타스 코리아 김진 차장, 장유진 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션 중 궁금하신 사항은 세션 Q&A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딱 봤을 때 김진, 장유진 하면 여자니까 유진 같죠? 예, 이름이 김진입니다. 저는 김진 차장이고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장시간 힘드실 텐데 마지막 세션입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잠깐 부스 나가셔가지고 혹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보셨나요? 보셨어요? 색깔이 무슨 색이시던가요? 넷백 어플라이언스는 까만색이잖아요. 앞에 그 제품 색깔 안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화이트입니다.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는 화이트고요. 예쁜가요? 좀 까만 것보다 좀 예쁘죠? 예. 저는 이제 이 세션은 저랑 장유진 부장님과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액세스 3340 어플라이언스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어떤 포지션으로 나왔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지금 현재 인프라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션을 준비하면 가장 FM적으로 과제, 도전,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포멀한 순서이기 때문에 들어가긴 했지만, 앞 세션에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쿠날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쿠날의 그 슬라이드에서 60초마다 페이스북에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수가 몇 건이라고 되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와, 상품 없나요, 뭐? 예, 20만 건이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예, 20만 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 하다못해서 그런 이제 일반 개인 SNS를 하는 그런 기업의 데이터마저도 그렇게 그 60초, 길다면 길고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데이터가 올라오고 정말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증가가 하죠. 그게 이제 요즘 어떻게 보면 현재의 트렌드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인프라를 관리하기에는 이제는 과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재 고객의 데이터,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잘 관리할까? 시대가 지나도 아무리 인프라가 개선되고 획기적인 솔루션이 나와도 가장 코어인 데이터는 항상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유실 없이 어떻게 잘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이제는 기업의 가치고 기업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SNS들 많이 하시죠? 예. 이렇게 세미나 들으실 때 머리와 이제 정신을 여기 보시지만 손은 좋아요를 누르시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 저도 SNS 조금씩 하는데 거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나의 데이터, 지금 뭐 어디엔가 저장이 되고 있겠지 하는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위치에 있어서 저희가 인포스케일 같은 제품으로, 인포스케일 저희 제품 아시죠?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서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고객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실시간 가장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면, 그 다음은 저희 넷백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백업을 하셨을 거고요. 이제는 그 백업된 데이터, 그 다음 소산하시잖아요. 소산하는 그 영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저희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제품을 소개를 드리려는 거고요. 앞 슬라이드에서도 이 똑같은 장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간단히 이제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터치를 드리자면, 여러 이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주기가 최소 1년에서 거의 10년까지, 즉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 장기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가 늘 숙제로 따라다닌다는 거를 저희가 앞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장기 보존해야 할까요? 리서치 기관에서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가장 첫 번째는 규정 준수였어요. 특히나 이제 금감원이나 금융 쪽에 관련된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데이터 못 지우시잖아요. 보호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내화 금고에도 뭐 보호를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의 패턴으로 장기 데이터를 보관을 하시고 규정에 따라서 맞추셔야 되는 게 또 숙제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가 많은데 지우는 거는 다 두려워하시잖아요. 괜히 지웠다가 이거 누가 지웠어? 찾아야 되는데 어딨어? 난리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우는 거에 대한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를 항상 뭐 백업도 받는데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 중요 메인 스토리지에는 정말 자주 IO가 일어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조그만 저렴한 그리고 좀 저렴한 이제 저가의 스토리지나 아니면 테이프로 많이들 소산을 하시고 계시죠.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관리하시는 방식이 이 두 가지, 여기에 이제 하나 빠졌다면 뒷장표에는 나오겠지만 디스크 방식일 것 같아요. 우리는 테이프로 소산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우린 클라우드에 소산한다. 손 안 드시는 분은 상관없으신가요? 테이프로 소산하신다. 예. 이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이런 이제 장기 보존 데이터를 관리할 때 뭐 SLA 준수, 신속한 복구 여러 가지 고민, 과제, 미션이 있으시겠죠. 가장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비용인 것 같아요. 이걸 내가 10년 동안, 6년 동안 관리해야 됐을 때 얼마만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까? 이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저렴한 테이블 구매해서 소산을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고요. 또는 아카이빙 솔루션을 통해서 아카이빙을 하시죠. 어떤 이제 규정에 따라서 아카이빙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그 저장한 아카이빙된 스토리지는 좀 저렴한 최대한 스토리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저렴한 저가의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시는데 한 가지 이슈는 뒤에도 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아카이빙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저장하면 또 스토리지의 또 기능상 뭐 웜 기능도 필요하고 또 고려할 게 많으세요. 그러면 스토리지는 저가로 샀지만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면 또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죠. 요즘 이제 클라우드로도 많이 데이터를 옮기시려고 고민을 하세요. 근데 조금은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일반 뭐 데이터야 뭐 스트리밍, 비디오 파일 이런 거 올리실 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정보 같은 굉장히 좀 위험한 괜히 오픈했다가 큰일 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함부로 못 옮기시잖아요. 그리고 막상 이제 저를 이어서 우리 이제 장윤진 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막상 클라우드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비용은 싸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다시 꺼내려면 최소 곱하기 3 이상의 서비스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또 어떤 클라우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패킷 단위의 과금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액을 다 따져보면 결코 또 싸지 않은 금액이 되실 수도 있고요.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테이프 하나는 굉장히 싸죠. 몇만 원이면 다 사시고 쉽게 구매해서 소산하실 수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죠. 불량률도 있다 보니까 사본도 여러 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호환성 지금 뭐 LTO 10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내가 LTO 7의 장비를 그 테이프를 사서 운영을 하시다가 6년 7년 보관하다 보니 이미 이제 2월 된 거죠. 그러면 호환성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유지보수 계속 하시려면 그 유지보수 비용도 또 따지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설마 이거 다시 복구할 일이 있겠어? 하지만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떤 데이터 센터도 화재가 났었고 저희가 보험을 들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다칠지 몰라서 혹시 몰라서 드는 거죠. 복구를 아예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뭐 요즘 최근에 이제 다른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분출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포항 쪽에 지진이 나기도 하고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복구 시점에서 정확하게 복구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테이프에 또 한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디스크. 저희 넷백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디스크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편리해요. 테이프보다는 굉장히 편리하고 운영자 관점에서는 이제 폴러시 지정에 대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어떤 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몇 테라씩, 몇십 테라씩 데이터가 증가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어요. 그걸 디스크로 충당 못 하거든요. 소산한다고 했을 때. 클라우드로 했을 때 아까 뭐 비용적인 측면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클라우드를 쓰신다면 클라우드도 비싼 스토리지가 있고 저렴한 스토리지가 있으시잖아요. 비싼 스토리지에 만약에 저장 관리를 하신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글래시어라는 제일 저렴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신다. 한번 복구하려고 그러면 하루 이상 걸리세요. 이틀 이상 걸리세요. 복구 시간이 그렇게 지연되면 그건 서비스가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뭐 테이프든 디스크든 클라우드는 장점도 있지만 또 고려해야 되는 어떤 제약상 한계도 있거든요. 이런 장점들을 모아서 나온 제품이 저희 엑세스 3340 어플라이언스 제품입니다. 보시는 외형은 화이트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올인원 장비입니다. 저희 항상 넷백 어플라이언스 PBB 빌트인된 올인원 장비라고 말씀드렸듯이 엑세스 어플라이언스도 올인원 장비입니다. 앞 세션에서 신창 이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엑세스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밑단에 저장 공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대량의 저장 공간이 붙어 있는 어플라이언스 장비입니다. 다량의 워크로드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이고요. 방금 전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테이프에 대한 대체라든지 아카이빙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복잡성 개선,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인프라는 변하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하드웨어, 하나의 벤더의 솔루션으로만 다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너무 복잡한데 이율배반적으로 복잡한데 또 단순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또 미션이시잖아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플라이언스 한 대를 들이시면 이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소산이라든지 데이터 백업에 대한 정책 관리라든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어떤 클라우드의 그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복잡성의 그 문제도 개선을 시킬 수 있고요. 확장성은 실제 모델 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절감, 제일 관심 있으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능 되겠지, 좋은 거 알겠는데 얼만큼 그러면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데 라는 부분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계산한 결과값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활용 방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CLI 제공을 해드리겠죠. 저희 이제 엑세스 어플라이언스를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웹 GUI로 접속하셔서 저희 그 엑세스 어플라이언스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화면이 뭐 지금 크게 보이실 수는 없지만 실제로 지금 엑세스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헬스 모니터링을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보시면 순서대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쉐어, 실제 지금 프로비저닝 할 디바이스에 대한 쉐어 부분, 그리고 내가 이 디바이스를 어떤 타입의 파일 시스템으로 공유할지 CIFS 타입, NFS 타입,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 방식을 선택하셔서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클릭되어 있는 조그만 박스를 선택을 하셔서 묶으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풀로 구성해서 원하는 프로토콜 타입으로 매핑하셔서 공유해서 쓰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GUI가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펄러시입니다. 세 가지 펄러시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LTR, 롱텀 리텐션에 대한 펄러시를 하나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프라미스에 있는 롱텀 리텐션, 장기 보존 데이터와 클라우드와 같이 나는 펄러시를 지정하고 싶다라는 예제를 봤을 때 선택을 하시고 구성을 하시면 스텝 위저드 방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내가 넷백으로 받은 데이터를 아마존 S3 버켓으로
데이터를 백업된 데이터를 옮기고 싶다. 그 데이터에 대한 펄러시는 30일 동안 절대 백업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각각의 규칙을 지정하셔서 프로비저닝 하시면 그때부터 이 정책에 따라서 넷 백업을 쓰시고 계시는 환경에서 그대로 뭐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에 이제 소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아니면 S3로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장비이기 때문에 리모트에서도 이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접속하셔서 웹 GUI 형태로 접속하셔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콘솔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한 저희 이제 넷백 어플라이언스 쓰시는 고객분 중에서 많이 쓰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베리타스 마이 포탈 사이트에 이 어플라이언스를 등록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 서포트 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금 바깥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가장 적은 700테라 사이즈고요. 가장 큰 라인업은 2.8페타까지의 사이즈를 지원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어떤 분은 너무 사이즈 크네. 우리는 이렇게까지 크게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올해 또 출시될 예정이고요. 백업 소산에 또 사용하실 수 있지만 데이터 공간이 남는다면 스토리지 공간이 남는다면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지 저장 공간으로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들여다보면 가장 작은 700테라 사이즈 기준으로 봤을 때 서버 2대 액세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이중화되어 있어서 저희 클러스터 잘 아시는 것처럼 서버 한 대 쪽에 페일이 나면 스탠바이 쪽에서 이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중화가 되어 있고요. 밑단의 하드웨어, 스토리지 단도 하드웨어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전원 모듈이라든지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중화되어 있고 볼륨은 레이드 6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드웨어 장애라든지 서버당의 장애가 나더라도 충분히 가용성을 유지해서 서비스 정지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감은 채셨겠지만 어떤 쪽에 배치해야 되냐 보셨을 때 기존의 넷백업 미디어 서버 있으시면 그 미디어 서버에 있는 백업된 데이터를 이쪽으로 장기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는 이쪽으로 옮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조건 백업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 자체도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에 저장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렇게 구성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더 다양한 아키텍처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간단한 처음 제너럴 세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나는 풀로 저장하고 싶지 않고 중복 제거를 해서 저장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픈디듐이라는 오픈소스를 구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뒷세션에서 설명드릴 카탈리스트라는 장비를 이 중간에 껴서 그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더 빨리 그리고 더 적은 용량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카이빙 솔루션이라고 해서 EV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만약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로 아카이빙 솔루션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아카이빙 데이터를 저장하셔야 됩니다. 아카이빙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까지는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절대 지우면 안 되는 걸 위변조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렴한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시겠지만 그 위변조 기능을 그러니까 방지를 하시려면 웜 기능이 스토리지 자체에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또 웜 기능이 들어있는 스토리지는 비쌉니다. 하지만 저희 액세스에는 기본적으로 웜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카이브의 데이터를 저장하시겠다 그러면 이 웜 기능을 통해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 있으실 비용 절감인데요. 카펙스, 오펙스에 대한 절감입니다. 당연히 중복 제거되고 압축된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스토리지 공간이 많이 남겠죠. 그러면 1, 2년에 한 번씩 사야 되는 테이프나 스토리지가 있다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실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고객을 만났는데 소개를 했어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좋은 거 알겠는데 그리고 저희도 테이프보다는 디스크 기반으로 운영하면 훨씬 더 편하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작업자 입장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시겠죠.
가격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기준은 주 1회로 50테라 데이터를 솟아냈을 때,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 테이프를 관리하기 위한 드라이브, 또 박스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5년간 매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을 했을 때, 기준은 LTO7 6테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6천 정도의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대략. 저희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로 700테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디스카운트를 많이 한 금액은 아닙니다. 거의 저희 그냥 원 금액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원하시면 담당 영업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적당한 가격으로. 그렇죠? 그렇죠? 저희 담당 세일즈분들 퍼센트리스로 보면 운영자의 편의성이나 관리의 편의성이 훨씬 더 올라가고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소산을 하시면서도 비용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매일매일 클라우드가 아닌데 클라우드가 들어가 있네요. 매일매일 50테라를 소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5년간 TCO를 비교하면 11억. 테이프로 했을 때요. 약 5천 개의 디스크 드라이브가 들어갑니다. 디스크 미디어가 5천 개가 필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모델 3, 그러니까 1.9페타 모델로 봤을 때 한 8억 정도의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5년간 주 1회 소산을 할 경우에는 6천만 원, 그리고 매일매일 백업을 했을 때는 2억 5천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요. 이 자료 보고 나중에 저희 갔을 때 이 가격대로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만큼 전반적으로, 아니 토탈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훨씬 더 비용적인 효과의 계산 포인트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자 이 페이지를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계속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별도의 이런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액세스에 대한 설명은 앞 세션에서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넷백 어플라이언스 쓰셔서 아시죠? 저희 이제 보안 해킹 관련돼서 굉장히 강력한 보안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동일하게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에도 강력한 보안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해커들에 대한 공격을 다 막으실 수 있는 거죠. 랜섬웨어 같은 그런 이제 해커들의 그 침입도 사전에 차단하실 수 있는 거고요. 별도의 보안 솔루션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 또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와의 연동,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넷백업 소프트웨어만 쓰시든 어플라이언스만 쓰시든 아니면 저희 아카이빙 쓰시든 해당 백업된 데이터든 일반 데이터든 액세스 3340 어플라이언스를 저장을 하시고 이 데이터를 이 액세스 3340에 계속 담아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클라우드로 더 저가의 스토리지로 넘기고 싶으시다 하시게 되면 저희가 상용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구글, 애저, 아마존 세 상용 벤더를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뭐 당연히 상용 벤더는 더 저희가 지원 로드맵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클라우드 쪽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이 연결을 해서 데이터 무브먼트를 자동화해서 팔러시에 맞도록 스케줄링해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장기 보관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는 클라우드의 연동까지도 향후에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와 이제 백업에 대한 정말 이제 백업 환경에서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백업을 잘 받고 잘 관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다음에 장유진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잊어버리실까봐 요약 정리를 드리자면 저희 새로 출시된 액세스 3340 어플라이언스는 액세스 소프트웨어와 스토리지가 같이 결합된 올인원 형태로서
테이프에 대한 소산이나 어떤 클라우드의 이관에 대한 이슈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저희 제품으로 바꾸셔서 현재의 어떤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뭐 장황하게 설명돼 있지만 저희의 가장 큰 이번 제품 출시를 통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서 장유진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은 여자지만 몸은 남자인 베리타스 장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베리타스 내부에서 넷백업 소프트웨어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김진 차장님이 앞서서 그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장기 보관 데이터 어떻게 저장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사용하시는 넷백업이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와 넷백업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사용해서 어떻게 장기 보관 데이터를 저장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 저장하실지 연동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통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통 세 가지더라고요. 클라우드로 백업할 수 있느냐? 예, 클라우드로 백업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소프트웨어 사용해서, 그리고 넷백업에서 그 저장소로서 클라우드를 지정을 해서 백업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더 클라우드,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들을 어떻게 백업할 수 있을까? 예, 넷백업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벤더 제공하는 스냅샷들과 연동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업 DR의 여건에 이제 넷백업이 이제 그 클라우드로 확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클라우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저장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방안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첫 번째 투더 클라우드와 백업 쪽에 그 백업 DR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업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은 1차 백업 장치는 우리는 과거에 테이블을 굉장히 잘 써왔습니다. 뭐 HSLS 연동된 뭐 9940 장비도 있었고, 뭐 LTO2부터 뭐 LTO 지금은 7 A to A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LTO 테이프 같은 경우는 여러 테이프이, 예전에 뭐 200기가 테이프이 여러 미디어에 물려 있게 되면은 테이프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빨이 빠지면 복구가 안 되는 불편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그리고 특히 RTO, RPO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하니까 여러 벌의 카피본을 두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대체하고자 VTL 장비가 나왔죠. 버추얼 테이프 라이브러리. 아시다시피 매체만 디스크로 바뀌었을 뿐 테이프에 대한 단점을 보완했지만 전과 동일하게 불편한 점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구성이 복잡한 거죠. 거기에 바뀐 부분이 또 이제 다음 단계로는 중복 제거가 되는 VTL 장비가 나와서 중복 제거 VTL 장비가 하나의 대수로 써졌습니다. 현대는 PBA 시장에서 보면은 인테그레이트 백업 어플라이언스, 그래서 백업 소프트웨어와 백업 장비, 그리고 백업 중복 제거 백업 장치 하나로 합쳐져서, 그래서 관리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비 하나의 트렌드 되어져 있고요. 그에 반해서 2차 백업 장비 소사는 보통 테이프로 많이 소산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본 가장 큰 테이프 라이브러리 연결한 건 과거에 그 지방 대기업이었는데 지방에 있는 디아 센터였습니다. 한 디오스 냉장고 같은 것이 연결해갖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2주를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테이프 소산을 하려면은 DWDM으로 샌으로 연결해서 테이프 소산을 한 경우 있었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회선 비용이 굉장히 과다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소산을 통해서 백업 어플라이언스 혹은 VTL 간에, 혹은 일반적으로는 백업 어플라이언스 간에 원격 복제를 통해서 네트워크 회선량만 확보가 되신다면은 주센터와 DR센터 간에 원격 복제를 통해서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보내서 백업 장비끼리 복구를 할 수가 있는 DR센터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프 없이도 DR센터에서 데이터를 복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근래에는 북핵위기로 인해서 클라우드로도 많이 어떤 그 검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그 고객사 가서 많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두는 것도 불안하다, 해외로 쓰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클라우드로의 소산도 감안하셨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백업은 당연히 넷백업 소프트웨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당연히 클라우드 커넥터 써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백업 악셀레이터라는 기능이 아마 쓰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넷백업 악셀레이터를 클라우드로서 클라우드를 백업 저장 장치로 저장하고 넷백업 악셀레이터 기능을 딱 키면 풀백업
그 변경된 데이터만 인식을 해서 풀 백업을 클라우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데이터를 보내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폐가 있고, 그리고 특히 복구할 때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려면 굉장히 그 어떤 그 요금이 과다할 수밖에 없죠. 다운로드 비용을 클라우드 밴드에서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 기능도 이제 인크립션 기능을 이네이블 하시면은 어떤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역폭 조정 기능도 있고요. 하지만 대용량의 백업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클라우드로 백업 DR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롱텀 리텐션, 장기 보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으면서 테이블 대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중복 제거 기능이 이네이블 돼서 클라우드로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저장을 한다면은 저장된 공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로 소산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하이드레이션, 리하이드레이션 용어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하이드레이션은 중복 제거가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리하이드레이션이 풀리게 되면은 중복 제거가 풀려서 어떤 그 행위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스토리지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트워크에 대한 훼손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리하이드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중복 제거가 풀리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클라우드로 소산을 보낼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에 대한 대체가.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지금 오전부터 해서 낮부터 해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라는 얘기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1차 백업으로서 이렇게 주센터에서 백업을 받고 나시면은 미디어 서버로서 하나의 서버를 지정합니다. 그 미디어 서버 이름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고 넷 백업 도메인 내에서는 그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서버는 미디어 서버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백업 장비에서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거기에서 유니크한 데이터만 뽑아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로 온 다음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와 클라우드로 실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중복 제거된 데이터가 주센터에 있는 장비,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그리고 클라우드로 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데이터만 오가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와 그 카탈리스트 간에 아주 작은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오가기 때문에 RTO, RPO 측면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리하이드레이션, 중복 제거가 풀리는 일은 이 세 스텝 간에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넷백업 8.1이 쓴다면은 이네이블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미디어 서버로서 그 해당 도메인 내에서 그 여러 미디어 서버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 대로 모아서 클라우드로 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미디어 서버로서 동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다른 미디어 서버들이 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클라우드로 데이터 보낼 수 있는 서버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알고 계시는 bp.conf에 이 서버를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미디어 서버처럼 동작하지만 다만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내는 하나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 보면은 이렇게 enable net backup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밑에 캐시 영역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서버 내에 어떤 영역을 캐시로 중복적 영역에 대한 캐시로 지정할지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서버의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의 실제 고객사에 맞는 호스트 네임을 지정하게 되고요. 거기에 밑에 보시는 그 클라우드 해당 벤더에 대한 어카운트 값이나 그리고 액세스 키 값을 지정을 해서 실제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백업 8.0과 현재 넷백업 최신 버전이 8.1.1인데 8.0과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없이 백업을 보내게 된다면은 약 36분의 시간이 보통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데이터를 넷백업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와 8.1 버전을 같이 썼을 때는 6분 정도, 약 6분의 1 정도 어떤 그 시간 감소 효과, 그래서 백업이 빨리 된 거죠.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면은 주센터에서 뭐 세파나 혹은 오라클 그리고 현재 넷백업이 이제 뉴타닉스나 하드웹에 대한 에이전트로 나왔죠. 그런 데이터들을 주센터에서 받으시고 그 이후에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인터페이스가 일반 네트워크, 이더넷이나 혹은 샌으로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중복 제거 풀에 대한 캐시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이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S3 프로토콜로, HTTPS 프로토콜로 클라우드로 실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복구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 비용이 나오면 안 되는데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1차 백업을 무조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가 보내지게 될 때
1차 데이터는 무조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오래된 데이터부터 아주 오래된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클라우드 넘기게 되고요. 그 얘기는 최신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하신다면은 무조건 먼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에서 복구를 시도합니다. 그 얘긴즉슨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를 오고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복구는 최신 데이터 위주로 복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데이터에 대한 장기 보관 데이터가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 있다면은 어떤 그 다운로드의 비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최신 데이터에 대한 복구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숙하신 그 SLP 넷백업 에어 기능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간의 데이터가 오갈 때 그 스토리지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라는 SLP 기능을 통해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간의 복제를 뜨게 됩니다. 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프로세스와 똑같이 SLP를 통해서 데이터가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는 오른편 화면에 빨간색 화면이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연동한 그림인데요. 저희는 중복적으로 된 포맷을 알기 때문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이쪽 MSDP 중복적어 풀 간에는 중복적으로 된 데이터만 오가서 작은 데이터만 오가서 전체적인 클라우드로 실제로 데이터가 타겟으로 보내게 됐을 때 시간을 측정해 보면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타 벤더의 장비나 혹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의 예를 들면 네데베 알타볼트 같은 어플라이언스를 중간에 쓰신다면은 1차 백업 장비와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간에 풀 데이터가 전부 다 오가기 때문에 포맷이 달라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클라우드로의 그 전체 전송 시간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는 그러니까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최적화된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중복적으로 된 데이터가 보내진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중복적으로 된 데이터만 저장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미디어 서버를 모아서 하나의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통해서 그 클라우드 데이터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넷백업 5240 기반의 그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할 때 어떤 이 장비가 잘 돌까라는 어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집중해서 안 보셨다면은 이 장표라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만들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주 1회 TCO ROI를 저희가 한번 산정해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베이스로 된 거는 저희가 어떤 그 타 벤더의 어떤 장표를 빼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느 특정 클라우드 벤더의 홈페이지 가시면은 셀프로 과금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보낼 것이고 얼마만큼의 풋 비용이나 혹은 다운로드, 업로드 비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홈페이지 가서 저희가 50테라를 클라우드 보낼 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0테라를 주 1회 클라우드로 데이터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어플라이언스가 얻게 되면은 약 5억 2천의 비용이 5년간 TCO를 따져봤을 때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적용하시게 되면은 2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소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을 보시면 64%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50테라를 클라우드로 만약에 보낸다. 네, 이런 경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런 가정이니까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없이 50테라를 매일 클라우드로 보낸다면은 약 30억의 비용이 5년간 토탈 비용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5억이 안 되는 약 4억 5천의 비용으로 8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ROI를 산출해서 따져보면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주일에 백업 보냈을 때는 약 3억 3천 정도의 그 비용 절감이 5년간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써서 매일 클라우드를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는 약 2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곡동의 아파트 사고도 남을 금액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을 써서 클라우드에 대한 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포함된 그 시뮬레이션에는 저희가 월 1테라 정도의 그러니까 소스 데이터는 50테라지만 실제로 복구를 하는 거는 월 1테라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0테라 소스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매일 풀로 복구하시는 일은 거의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산정에서 든 거는 1테라의 데이터만 평균적으로 복구한다. 그리고 플러스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풋 비용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풋 비용이 뭐냐면은 클라우드 데이터를 보낼 때
특정 세그먼트로 쪼개서 패킷 단위로 쪼개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 비용은 저희가 이 중복제어가 90% 됐을 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50테라 중에서 90% 중복제어가 돼서 5테라의 데이터만 주에 한 번 혹은 매일매일 된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이제 산정을 한 건데요. 만약 푹비용을 감안을 했을 때 그 5테라 데이터를 보통 64메가 단위로 그 데이터를 패킷을 쪼개게 되는데 5테라를 64메가 쪼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푹비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에 대한 검토를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떤 그 클라우드에 대한 소산을 검토하실 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리타스는 1차 백업을 어플라이언스로 받은 이후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통해서 당연히 오브젝트 스토리지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중복제가 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L 센터가 있으시다면 DL 센터에 있는 어플라이언스끼리 복제를 뜨실 수도 있고요. 만약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 복제 말고도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DL 센터에 유치시킨 다음에 거기에서도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운로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뭐 프리퀀시는 높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끔 대용량 데이터 복구해야 된다. 뭐 연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경우에는 테이프 대체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쓰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퍼블릭 클라우드 쪽의 DR 그리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통한 DR 그리고 두 개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DR을 베리타스에서는 모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폴리시 하나 정리해봤는데 즉각적인 복구가 필요하고 크리티컬 데이터는 그러니까 3개월 이하의 데이터들은 지금 쓰시는 것처럼 넷백 어플라이언스, 넷백 소프트를 통해서 주센터에서 데이터를 백업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구 요청은 별로 없지만 대용량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가는 게 부담스럽다 하는 데이터들은 온프라미스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쓰셔서 테이프 대체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DR의 개념에서 정말 클라우드 보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선별하셔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보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도 뭐 AWS 글래시어나 혹은 뭐 애저의 그 콜 블록 같은 어떤 그 아카이빙 스토리지가 있잖아요. 혹시 써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클릭하면은 5시간 기본입니다. 절대 이거는 복구용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저장만 하겠다. 그냥 그런 것들만 저장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센터에 백업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써서 캐시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미디어 서버를 쓰시면 어떤 그 중복제어된 데이터만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보낼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테이프 대체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쓰시면은 어떤 그 온프라미스에서 데이터를 보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간에는 중복제어된 데이터만 서로 오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여건들 고려를 하신다면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그 액세스 세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세스와 그리고 클라우드 카탈리스트가 아닌 그 액세스와 액세스의 티어링 기능을 써서 클라우드로도 데이터를 소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에 대한 유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테이프에 대한 리플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쓰신다면은 기존에 넷백업 도메인이 있다면은 그거를 액세스로 바꾸셔서 소산을 그리고 어떤 그 장기 보안 데이터를 유연하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래에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라는 새로운 어플라이언스 기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이쪽에 파티셔닝 기능을 하는 그래서 멀티 테넌트 기능을 지원하는 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백업 마스터나 백업 미디어를 쓸 수 있는 미디어 서버를 쓸 수 있는 기능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파티셔닝된 기존의 백업 도메인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서버 하나를 벨로시티를 저장하게 되면은 CDM 솔루션, 그러니까 카피 데이터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디어 서버 하나를 클라우드로 보내될 때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클라우드로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보내는 어떤 그 미디어 서버로 지정하시게 되면은 플렉스 어플라이언스와 그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실제로 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에 액세스 온프라미스에 있는 스토리지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보내겠다, 소산하겠다 하신다면은 동일하게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로 데이터를 액세스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액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티어링 기능을 지원을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멀티 테너트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백업 마스터나 미디어가 있다면 그것들을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잘 쓰시던 MS SQL, 오라클, 그리고 세파나 뭐 DB2 같은 에이전트와 더불어서 저희는 근래에는 뭐 세파나 하둡이나 포스트 SQL 그리고 뉴타임스 아크로폴리스도 저희가 에이전트가 나고 계속 프란소니스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백업을 받으실 때 어떤 그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혹은 그 하이 퍼포먼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백업 엔진을 이중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중화된 백업 엔진을 통해서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여러 백업 마스터 서버를 구현해서 혹은 미디어 서버를 구현해서 백업을 온프라미스 백업 1차 백업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디어 서버들을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지정하시면은 여러 멀티 클라우드 벤더로 데이터를 하나의 장비에서 보낼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베리타스의 일종의 그 베스트 프랙티스는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그 준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파티셔닝된 여러 백업 마스터를 백업을 하면서 그리고 테이프 대체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를 백업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 클라우드 벤더를 저희는 액세스에서 다이렉트 혹은 클라우드 카탈리스트를 써서 혹은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써서 저희는 직접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머리입니다. 이제 집에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액세스 어플라이언스와 저희가 여태까지 긴 시간 동안 그 저희는 백업 관점에서 클라우드 카탈리스트와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액세스 어플라이언스 통해서 저희는 롱텀 인텐션 ATR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액세스를 사용할 경우 고객사의 서버를 쓰거나 혹은 올인원 장비인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로 장기 보관 데이터를 저장하시거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역할로 데이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써서 클라우드 소산 시에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넷백업과 액세스 연동을 통해서 최적의 장기 보관 데이터 LTR 환경을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딴 거보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여기 다 오신 분들이 아마 넷백업 고객사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은다실 불구하고 와주신 부분과 그리고 넷백업에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세션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온라인 Q&A에 남겨주신 질문 중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굉장히 생소한데 기존 베리타스의 백업 장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는 5340 기반으로 동작하는 어플라이언스가 되겠고요. 기존의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OS가 아닌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OS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OS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설치한 이후에 그 서버 내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서버 역할, 미디어 서버 역할,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그것들 파티셔닝해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 마스터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EOSL이 다가오고 있고 혹은 관리 측면에서 하나의 관리 포인트만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신 후에 파티셔닝해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IDC에서 서비스한다거나 혹은 뭐 사별로 따로따로 이제 어떤 그 멀티 테넌트 개념이 도입돼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좀 효용성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보낼 때 나는 모든 클라우드를 다 멀티 클라우드 쓰고 싶은데 뭐 클라우드 카탈리스트 여러 개 쓰는 게 싫다라고 하신다면 플렉스 어플라이언스 한 대에서 여러 클라우드로 멀티 클라우드 보낼 수 있는 것도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온사이트 세미나를 뭐 하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